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서도요, 아동은 3수준 6단계 중 2수준 3, 4단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2수준 3단계가 이제 어떤 걸 아이들이 지향하냐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 단계라고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부모님, 선생님, 또래 친구들의 이제 도덕 판단 기준이 되게 중요한데요. 아이들은 그 기준에 맞춰서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높은 수준의 도덕 발달을 요구하게 되면 아이가 강박이 생기고요. 너무 도덕 기준에 낮게 되면 아이가 윤리적인 수준이 너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을 맞추는 것,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 중간을 어떻게 맞추는 게 좋아? 사실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야, 이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스스로의 윤리 기준을 만들어가게 하는 것들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 그거 한번 해볼까? 다음은 그거보다 조금 더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사회 질서와 권위 지향 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학교겠죠, 아이들은. 학교에서의 규칙과 약속을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지킨 사람과 지키지 않은 사람이 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학교의 도덕 교육이 점점 중요해지면서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갈수록 규칙을 지키는 것들이 본인 스스로의 규칙도 있지만 사회적인 규칙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양립하는 걸 알려줘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규칙을 어기게 되면 그 규칙을 어기는 거에 대해서 벌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들이 규칙을 명확하게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이런 훈련들, 윤리 훈련들, 권위 훈련들이 이제 필요한 단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도덕성 발달에서도 그래서 이 심리사회적 발달 요인에서 도덕적인 기준을 주는 주변 요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이제 가족이 그럴 수 있고, 교사가 그럴 수 있고, 또래 집단이 그럴 수 있고, 대중 매체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가족에 대해서 심리사회적 발달에서 가족이 영향을 가장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 가정 내 도덕성 발달이 수준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가족 내에서 도덕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아이는 나가서도 똑같이 이렇게 흔들리는 도덕 기준을 가지면서 일관되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교사의 기대도 그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적정한 교사의 기대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대중매체도 그런데요. 아이들에게 그 보여지는 영화나 이제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아이들이 도덕적으로 자기를 판단하기에 막 이렇게 함부로 해버리는 사람도 있던데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모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식을 이렇게 규칙을 지키고 그 안에서 해소하는 방식을 찾는 게 아니라 일탈하는 것들을 이런 매체를 통해서 보고 이제 이거를 모방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아이들이 비행을 모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행을 모방할 만한 그런 기질적인 특징을 가진 아이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 빨리 따라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는 매체에 대한 관리들도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기의 성향과 맞는 아이들과의 또래 집단을 통해서 그렇게 사회화의 기능을 통해서 자기의 윤리의식의 수준을 정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아이들이랑 노는 게 좋을 것인가라고 하고 부모님이 친구를 만나게 해주는데 것을 옆에서 어떻게 좀 해줄 거냐, 어떤 친구들과 만나 노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들에서 그래서 이제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종교기관에서 이제 좋은 부모님들이 모여 계신 곳에 착한 아이들이 또 많이 모여 있다 보니 이런 것들에 아이들을 좀 보내고 싶어 하는 또 이제 또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 센터나 학원이나 기관들이 있으면 거기에 아이들을 소속감을 가지고 멤버십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시잖아요. 뭐 가족, 뭐 학교 교육기관, 대중매체, 그리고 또래 집단 이런 것들에서 어떤 아이들이 어떤 사람들 속에 쌓여 사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래서 마을 교육에서도 이렇게 좋은 그런 선생님들, 좋은 어른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마을 교육 그 공동체를 만드는 이유도 이런 것들의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기 때부터 나타나는 문제라서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학교 부적응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물론 이제 학교 부적응에서 이제 자폐나 유사 자폐처럼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그런 이런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행동 증후군이 있는 ADHD 뭐 검사 요즘 유행하잖아요. 과잉행동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과잉행동이 아이들만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성인도 ADHD가 있습니다.
성인인데 출근을 해가지고 한 가지 일을 제대로 못해요. 항상 돌아다녀요. 방방 뜨고 시간 내 약속도 잘 못 지키고 그리고 뭐 이 일하다 저 일하다 결국 하루 종일 일이 안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주의력 결핍에 관련된 문제들이잖아요. 학습 장애도 있습니다. 학습 적응이 좀 느린 아이들도 있고요. 불안 장애가 높은 아이들, 학교 공포증, 소아 우울증, 뭐 전자게임 중독이나 성조숙증 등 되게 많은 학교 그 부적응 사례들이 있거든요. 자폐는 그래서 빨리 발견하시고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유치원 때부터 알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 말하는데 이해를 못하고 대화를 못해요. 갑자기 수업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자기가 자기를 방어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한다든지 눈도 못 맞춘다든지 아니면 같은 길로 가려고만 한다든지 한 가지 장난감에 집착한다든지 TV는 본 프로그램을 안 보고 짧게 끝나는 광고만 보려고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증상에서 이제 자폐나 유사자폐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저희가 진단을 해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ADHD 아이들은 표시가 많이 나죠. 실제로 이제 전두엽 피질 부분의 기능이 저하됐다라고 이제 뇌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뇌 신경 시냅스의 단백질이 부족할 수도 있다. 그리고 유전자의 염기 한계가 비정상일 수도 있다. 즉 유전자적인 측면에서 오는 원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유형은 부주의한 거고요. 행동이 좀 과한 거고요. 충동적으로 행동한다는 거거든요. 감정에 대한 표현들이 충동적으로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나 행동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치료를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심장이 막 빨리 뛰어요. 그러면 심장이 빨리 뛰는구나라고 약을 안 먹지 않잖아요. 다 약을 먹잖아요. 심장도 빨리 뛰고 행동도 다른 사람보다 막 빨라요. 그리고 충동적이에요. 그 약 먹는 거 이상한 거 아니거든요. 치료받는 거 이상한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뭐 ADHD 아이들 보면 이제 특징이 있죠. 수업 시간에 막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앞자리에 앉혀가지고 선생님과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좀 이렇게 산만한 자극들을 좀 받지 않도록 한다든지 자는 곳, 노는 곳, 공부하는 곳에 좀 구획을 나눠서 아이가 자기가 행동하는 그 범위, 공간의 범위를 좀 분리시키는 훈련들을 한다든지 이렇게 혼란스러운 곳, 시끄러운 곳에 오래 머물지 않게 한다든지 뭐 공부를 짧게 나누어 시키고 장기간보다는 짧은 학습을 좀 유지시킨다든지 잘못된 행동을 심하게 꾸짖는다기보다는 다른 좀 잘한 행동을 찾아서 잘한 행동으로 긍정적으로 좀 촉진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죠. 학습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읽기 장애 같은 경우는 빼먹고 읽는다든지 읽는 속도가 느린다든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한다든지 뭐 쓰기 장애 같은 경우도 글씨가 좀 알아보지 못하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글을 쓰라고 하면 좋아요, 싫어요, 뭐 이렇게 짧게밖에 못 쓰는 경우, 그리고 받아쓰기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산술장애, 이거 안타깝죠. 사칙 연산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응용 문제는 더 못 풀겠죠. 그러니까 이 치료는요, 사실 학습장애는 치료 방법이 좀 명확합니다. 학습을 성장하는 그런 인지가 발달이 느리다면 늦게 가는 거예요. 1년 정도 늦어도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학습장애가 있는 아이가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진도를 막 빼버리면 이 아이는 버리고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학년이더라도 이렇게 수준별 학습을 천천히 따라가게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방식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이가 이제 학습이 느린 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좌절감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 학습 치료, 놀이 치료, 가족 치료를 좀 병행하는 것들이 좀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불안장애는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분리불안이잖아요. 애착 대상한테 분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가족하고 떨어져서 학교 오는 거를 좀 힘들어한다거나 아니면 친구랑 관계가 나빠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한다거나 선생님한테 꾸중 듣는 거를 못 견딘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 대상에 대한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학교에서 불안장애가 있는 아이들 중에 공황이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게 특정 장소에 가면 극심하게 불안해지는 그런 정서가 있죠. 또 범불안 장애라는 것도 있어요. 그냥 특정 상황이 아니라 뭐 광범위한 부분에 불안을 이제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사회공포증이라고 해서 사람에게 이제 불안을 느끼는 경우. 강박도 있습니다. 강박은 뭐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못 바꾸는 거예요. 하기로 했던 거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반복하려고 하는 거고요.
외상후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상황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제 경험하는 거죠. 근데 치료법으로 그 체계적 둔감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들을 천천히 경험을 시켜주는 거죠. 분리불안에 있는 아이는 분리했는데 별 일이 없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 짧게 경험시켜주는 것. 공황장애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상황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한다면 그 특정 상황을 짧게 경험시키는 것들을 반복하면서 시간을 늘려가는 방식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범불안 장애나 이제 사회공포증에도 이제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강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는데 별 일이 생기지 않는 것들을 짧게 경험시켜주면서 체계적으로 둔감하게 만드는 그런 그 행동 치료들이 이제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학교 공포증 있는 아이가 있어요. 이제 학교 공포증 다양한 원인으로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학교에 가 있는데 별 문제가 없구나라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둔감하게 훈련하는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죠. 여기도 좀 문제가 있는 아이가 있는데 소아 우울증 겪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어린 아이들인데 쉽게 짜증내거나 산만해지거나 이제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반항하거나 이런 건데 우울증이라는 게 그래요. 우울하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계속 마음에 넣어놓고 쌓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프링처럼 눌려 있다가 갑자기 꽝 하고 터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우울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어서 스트레스가 없는 걸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무기력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해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거식증이나 폭식증이나 이제 불면이나 과수면처럼 이렇게 이제 그 행동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조기 치료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울한 아이들은 특히 조기 치료를 해야 되고요. 이제 상담을 먼저 좀 해보시기를 권유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치료해야 될 우울인지 아니면 일상의 우울인지 빨리 판가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치료를 해야 될 우울이다라고 하면 소아이기 때문에 놀이치료 이런 것들 약물치료 두 가지가 병행되면 상당히 효과가 높고요. 고학년의 아이라면 인지치료나 가족치료를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이렇게 소아 우울도 있지만 게임 중독도 사실 되게 심각하죠. 이거 사실 잠깐 얘기할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게임 중독만 가지고도 몇 시간 동안 강의를 해요. 그런데 이제 특징될 만한 거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게임이 왜 중독이 되냐면 게임은요 매체 중독이면서 행위 중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게임을 하는 행위가 중독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만나야 돼요. 그런데 게임 중독 치료 중에서 제가 어떤 사례를 봤냐면 게임이 없는 곳에 아이를 환경을 바꿔버리시는 분을 봤어요. 처음에 그 금단 현상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아이가 저항했겠죠. 하지만 게임을 하는 이유가 뭐죠? 심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심심한 걸 해결할 다른 매개를 아이는 본능적으로 찾게 됩니다. 그래서 농촌 유학 학교 같은데 이제 게임 중독 있는 아이들이 가끔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 아이들이 처음에 적응하기 힘들지만 분명히 그 심심함을 해결할 만한 다른 대상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또 뇌기능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그 게임을 하는 아이들은요, 전두엽을 쓸까요? 쓰지 않아요. 고민하거나 사고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짧게 자극적인 영상들이 막 자극을 하면서 전두엽이 마비가 돼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깊이 고민하는 일이 힘들어지고 충동적으로 변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게임을 해서 내 뇌를 막 마비를 시켜야 되는데 이 마비시키는 거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아이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성 있는 게임을 이제 조절하는 방법, 이제 결국은 이제 부모님의 가정 교육에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해놓고 그거를 지켰을 때 이 정적 강화, 지키지 않았을 때 이제 부적 강화를 활용하면서 뭐 선물을 제공하고 뭐 좋아하는 것들이 생기는 게 정적 강화죠. 근데 약속을 안 지켰으면 그 선물이 사라지는 게 부적 강화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아이하고 행동 훈련들을 일관되게 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면 아이가 게임 중독에 걸리지 않겠죠. 그런데 게임 중독이 치료 안 되는 가정을 보면 부모님이 일관된 그 양육 태도를 가지시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일관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막 변화하는 행동들을 보이게 되면서 게임 중독에서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다른 취미로 전환하는 것들에 대한 그 추천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아이들도 채팅을 하거나 꼭 게임이 아니라 검색을 하거나 막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이 손에 들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모님들에게 꼭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왜 사주고 고민하세요? 없으면 고민 안 하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을 같이 만들어갈 고민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들려주고, 그러니까 영화, 유아 때부터 스마트폰을 손에 들려주고 애니메이션 보여주고 부모님은 식사하면서 아이들은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눈도 제대로 깜빡거리지 못하면서 아이들이 그 핸드폰 보고 있는 거 보면 제 마음이 아파요. 실제로 아이들 시력이 왜 나빠지는 줄 아세요?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일상적인 사람의 눈을 깜빡거리는 숫자하고요. 게임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아이들의 눈을 깜빡거리는 숫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계속 우리는 눈을 깜빡거리면서 우리 각막에 수분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눈을 깜빡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각막이 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 아이는 나쁜 눈을 가지고 평생을 살으라고 고사를 지내시는 거랑 똑같아요. 왜 사주고 아이의 시력도 나빠지게 만들고 아이가 호기심을 느껴서 다른 것들에 많은 것들의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 왜 스마트폰을 들려줘서 아이가 다른 것에 관심을 못 가지게 하시나요?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어린 시절에 사주지 않았어요. 고등학생이 돼서 스마트폰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스마트폰 없었다고 해서 발달이 저해되거나 다른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지 않습니다. 왕따가 되는 이유는 스마트폰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인관계가 미숙해서 그런 거잖아요. 스마트폰이 없어서 그런 일이 생긴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저는 그 애플이나 삼성전자의 고위 임원들은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면서 저도 그걸 따라했거든요. 네. 만든 사람들이 자기 집 자식들에게 그 손에 들리지 않는 이유가 다 있겠죠. 이 부모님들이 되실 분들, 부모님들 이런 부분들 크게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성조숙증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2차 성징 출현이 정상적인 시기보다 일찍 나타나는 시기가 있어요. 뭐 어린 아이들 뭐 10살이 되지 않았는데 뭐 사춘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자아이들 뭐 가슴이 막 튀어나온다든지 아니면 가슴에 멍울이 진다든지 남자아이들도 다 안 컸는데 뭐 어디서 갑자기 털이 나기 시작한다든지 2차 성징 이후로 2, 3년 후에 성장판이 닫혀버리거든요. 그래서 2차 성징이 빨리 오는 것들은 아이가 원래 자랄 만한 그 신체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2차 성징이 오는 것들이 빨라진다라고 하면 사춘기를 늦춰주는 성호르몬 억제 치료를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성조숙증도 아이가 학교를 부적응하는데 이제 큰 원인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동부터는 자라면서 이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고민하고 알아가야 할 것도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 초등학생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그 주변에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나 아니면 조카가 있는 청년들 아니면 나중에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초등학교는 어떤 시기이지라고 하는 것들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초등학생이었을 때 나는 어떻게 자랐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나는 그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자랐나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복귀하실 시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동기에 대한 발달심리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